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모델입니다. 2000년에 나왔으니까 어느덧 24년이 지났습니다.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모델은 이후경 선생님, 윤성철 선생님, 김선재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분께서 공동 집필을 했고 2000년도에 발표한 신경정신의학 제39권 제2호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심리극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집단정신 치료와 더불어 집단 치료의 중요한 치료 양식의 하나이며 모레노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이코 드라마는 국내 수련병원과 정신병원의 40에서 50%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 실정에 맞는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모델을 개발했는데 일회성, 개방형, 구조화된 대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모델의 특징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최대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신치료와 집단 정신치료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라면 전공의 포함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용이하고 간편하며 한 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적이고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한 치료팀, 전공의 포함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한 치료팀에게 정신치료와 집단 정신치료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모델을 입원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전체 환자의 79.4%에서 도움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 의료보험 재정의 압박으로 개인 정신치료의 비중이 줄어들고 치료 기간도 전통적인 장기 치료에서 단기 또는 시간 제한 치료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1995년 실정정신보건법 통과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와 계몽으로 이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진되는 것에 반하여 정신치료 분야에 대한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 수가와 전반적인 보험 재정의 악화로 사실상 1대1 정신치료적인 접근은 불가능해지고 게다가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의 과중한 환자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정신치료적인 접근은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의 정신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많은 수의 입원 환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정신치료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는 중요한 치료 양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모델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가능한 환자가 살아왔던 과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 근접하여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한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관련된 등장인물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말, 성격, 환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중간에 보조자나 등장인물의 연기나 반응이 환자의 상황과 유사한지 확인한다. 기본 원칙 두 번째,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한다. 한 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추어 너무 깊이 접근하는 것을 피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른 주인공을 등장시키거나 관객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한다. 또한 다수의 관객들을 보조자로 등장시켜 참여하도록 한다. 기본 원칙 세 번째, 환자의 감정 정화가 충분히 일어난 후에 역할 교대를 시행한다. 환자의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카타르시스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돕고 역할 교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환자의 감정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환자에 따라 적절히 수위를 조절한다. 기본 원칙 네 번째입니다. 주인공이 강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절제시키고
극을 마친 후에 참여한 환자가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사후 면담을 통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기본 원칙 5번째입니다. 통찰 지향적인 접근보다는 지지적인 접근 위주로 진행한다. 환자의 내면 문제를 1회에 해결 가능한 수준에서 가볍게 다루면서 지지적인 전략으로 접근하고 감소된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 역할 연기나 기술 훈련 차원에서 극을 진행할 수도 있다. 기본 원칙 6번째. 다수의 훈련된 보조자를 참여시키고 소도구와 음악 및 조명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높인다. 훈련된 보조자가 참여하여 환자들의 자발성을 보충하고 병적 자발성을 지향하며 소도구와 음악 및 조명을 통하여 자기 표현을 증가시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원칙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드라마 모델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1번, 대화를 통해 자신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 왜곡을 감소시킨다. 환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환자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발견하여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번,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해소시킨다. 6번, 다양한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는 기술을 기른다. 7번, 심한 고통으로 좌절된 환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8번, 자신의 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동기를 향상시켜 정신건강 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그 다음에 입원 환자 대집단 사이코드라마 모델 운영 방법입니다. 3개의 단계로 진행된다. 워밍업으로 시작해서 사이코드라마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공유로 끝나는 3단계입니다. 워밍업은 디스코 시간 15분, 근 이완 훈련 10분, 마술 가게 20분, 최신 댄스곡을 틀어주고 몸을 흔드는데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병원 중에서는 디스코 타임만 하려고 오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디스코 타임 때문에 왔지만 디스코 타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객석에서 의미 있는 심리극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디스코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이완 훈련. 치료팀에서 환자들에게 점진적 근이완 훈련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도록 하여 근육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마술가게를 소개를 했는데 보조자 2명이 마술가게 기법을 통해서 심리극 주인공 경험하고 싶어하는 환자분들, 주인공 하고 싶은 분들이 마술가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심리극을 많이 진행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마술가게만 경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발성 있는 환자들을 선정하고 주인공을 선택한다. 사이코드라마 시행 단계에서는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연출가는 주인공의 의식 흐름을 쫓아 진행하며 주인공이 너무 설명이 많으면 직접 연극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사이코드라마를 시행할 때는 특정 기법들로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문에서는 역할 교대, 이중자, 사회 측정, 비의자, 미래투사, 사진, 독백, 화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제가 병원 심리극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논문의 맨 뒤에 보면 부록이 있고요. 부록에서 기법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논문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논문 보시면 심리극 진행을 해야 되거나 지금 심리극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드라마 시행 단계에서 마지막은 꿈으로 처리해서 극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현실로 돌아가는 역할 벗기를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꿈기법을 통해서
자기 개방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공유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주인공에 대한 비판, 분석, 충고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객들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주인공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후 주인공이 원하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사이코 드라마를 종료한다. 30분 정도 치료진들끼리 따로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후 토론을 통해서 검토 분석을 실시합니다. 연출가는 의사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조자는 전공의, 사회복지사, 간호사들로 구성이 되고 보조자 중에서 한 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조명 및 음향을 담당한다. 치료 요인은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고 치료 과정 중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작용하는 요소이며 치료의 기전, 역동, 구성 요소, 작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치료 요인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굵게 표시한 것은 어빙 얄론이 제시한 11가지이고요. 여기 11가지 중에서 밑에 보면 정보 교환하고 동일시는 2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정보 교환은 치료자의 조언과 구성원의 조언이 있고 동일시는 치료자와의 동일시, 구성원과의 동일시가 있는데 그래서 괄호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면 13가지가 되고요. 괄호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지 않으면 11가지가 됩니다. 심리극의 주인공, 관객, 보조자로 참여한 환자분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공유 시간에 참여한 환자분 그 다음에 보조자로 참석한 치료진 선생님들 세 그룹으로 나눠서 치료 요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이코 드라마에 참석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실존적 요인과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실존적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겪었던 과거의 실패감과 좌절감을 심리극이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표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객관화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삶의 방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하는데 초기 가족이라고 하면 원가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독립하기 전까지 가족 안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면 심리학 안에서 교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치료 안에서 혹은 심리학 안에서 따뜻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에 직접적으로 참석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회와 기술의 발달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데 사회 기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역할 연기와 다양한 심리적 기법을 통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주인공과 보조자로서 사이코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환자들이 카타르시스를 중요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것을 안전하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중요할 것 같고요. 주인공 가까이에서 주인공의 연기를 지켜보는 분들도 주인공이 안전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라든지 산파처럼 아이의 출산을 돕는 산파처럼 돕는다든지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카타르시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시스는 정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을 제외한 환자분들은 희망의 고취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해결에 도움을 줄 때
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희망의 고취이다. 그 다음에 관객으로 참여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자와 환자에 대한 동일시와 보편성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자와 환자에 대한 동일시를 말씀드리면 모방을 하는 건데 치료자와 특정 환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따라해 보는 거죠. 혹은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극을 통해서 관객들의 경우는 의미 있는 모델을 심리극 무대에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은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안도감을 느끼고 서로가 힘이 될 수도 있죠.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도 있고 공유와 공감의 대상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보조자로 참여한 환자들은 집단 응집력과 보편성을 중요시했다. 집단 응집력은 서로 모아지는 거죠. 공감하고 공유하며 서로를 수용하고 도와주는 힘이 집단 응집력이다. 쉐어링, 공유 단계에 참여한 환자들은 환자에 대한 동일시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모델이 될 만한 의미 있는 모습을 따라해 보는 거죠. 말투도 따라해 보거나 말의 내용을 따라해 보거나 표정, 몸짓, 동작을 따라해 보면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거나 도움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환자에 대한 동일시다. 관객의 경우는 치료자와 환자에 대한 동일시와 보편성을 중요시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안도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는 치료팀에게 치료 요인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니 집단 응집력을 중요시했다. 저항의 처리인데 저는 요 내용이 되게 의미가 있고요.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무대 공포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은 생각과 느낌. 그 다음에 역할 연기에 대한 공포. 난 연기자가 아니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연기로는 난 못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내가 왜 연극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정적인 역할, 악역이죠.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역할을 왜 해야 되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내 안에 숨어있는 악마가 튀어나올 줄 몰라. 저항의 처리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들의 의견인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은 감정이 실린 심층적인 문제를 강구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하고 연출가로서 주인공의 저항을 다루는 것이 사이코 드라마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이는 저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긴 합니다. 환자가 보이는 저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요. 저는 환자가 보이는 저항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주인공의 벽을 허물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문의 손잡이 중 일부를 열어보고 어느 것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모레노가 했던 말이죠. 이것을 아담 블래트너의 액팅인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환자가 보이는 저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연결해서 보여드립니다. 저항의 처리 방법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것 첫 번째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워밍업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연습을 워밍업 때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발성을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불안이 감소되면서 저항도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항의 처리의 두 번째 방법은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적절한 사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심리극 하기 전에 심리극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만큼 저항,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 사이코 드라마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참여자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사전에 교육한다. 세 번째는 무대 공포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인데 연극 무대가 아닌 치료 공간의 느낌을 주기. 그래서 너무 과한 조명이나 음향은 쓰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인공, 보조자로 참여하는 환자분들한테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항의 처리 네 번째로는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인데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자가 미리 얘기를 해주고 원하면 언제든지 중지하거나 무대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진행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처리 다섯 번째는 집단 응집력을 높이면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특별히 사이코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연출가가 구성원들, 환자분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연출가와의 개인적인 거리감도 좁히고 연출가를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응집력을 높일 수도 있다.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의 처리 여섯 번째, 개인의 문제와 관계된 저항을 줄이는 방법들. 저항을 보조자가 확인시키는 방법 극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서 말문이 막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럴 때는 보조자가 이건 너무 힘이 들어. 아버지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중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맞아 이렇게 동일한다면 확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의 의미와 방식을 탐색하게 하여 내부 감정을 파악하게 한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백을 해서 숨겨진 생각과 느낌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요. 보조자가 더 과장된 모습을 보여줘서 표현하게 할 수도 있고, 거울 기법을 통해서 주인공이 대역의 모습을 보는 거죠. 거울 기법을 사용하거나 정반대되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저항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입니다. 목이 막혀서 주인공이 말을 못하면 주인공에게 목 역할을 맡게 해서 왜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지 이거는 의인화 기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악몽을 다루거나 환각 장면을 만들거나 유도된 환상 속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주인공이 연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저항을 극복하는 기타 방법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장면을 사용한다. 여러 다른 경험 장면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은 뒤 핵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든 역할을 다 해보도록 하는 것도 저항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서론 부분, 인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서론에 보면 이렇게 심리극을 정의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환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심리극 전문가 아담 블래트너가 쓴 파운데이션스 오브 사이코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는 참가자가 자신의 삶에서 관련된 사건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대신 연기하게 하여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원문을 해석을 했고요. 서로 비교를 해보면 논문에서는 사이코 드라마 주체가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참가자죠. 환자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건을 그냥 사건이라고 했어요.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집단 내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인용한 원문은 연기하게 하여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수의 훈련된 보조자 치료팀을 참여시키고 소도구와 음악 및 조명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높인다라고 기본 원칙을 잡았는데 제 생각에 다수의 훈련된 보조자 치료팀 그리고 소도구 음악과 조명 사용이 병원 심리극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병원 심리극의 원조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논문 서론에 보면 최초의 사이코 드라마는 1975년 김유강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화여대 부속병원 심리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도 먼저 했는데 김유강 선생님에 의해서 시행된 1975년의 심리극을 최초의 심리극으로 규정했구나. 제가 목격했거나 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상근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경우를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상근하는 일반 직원이 심리극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강사가 심리극 진행하고 의료 수가를 청구하면 불법이고 병원에 상근하는 일반 직원이 심리극을 진행하고 의료 수가 청구를 해도 불법입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 보면 환자의 감정 정화가 충분히 일어난 후에 역할 교대를 시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홀랜더 커브에 보면 딱 맞아떨어지죠. 시간 순서를 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나서 워킹 스루 훈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롤 리버설, 역할 바꾸기입니다. 그 다음에 웜업, 액션, 쉐어링이 나와 있습니다.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모델의 기본 구조, 운영 방법을 보면 3단계 진행입니다. 워밍업으로 시작해서 사이코 드라마 시행하고 공유로 가는데 홀랜더 커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결론. 이번 환자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모델은 대한민국 심리극 문화 보존과 연결해 보았을 때 국내 심리극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심리극 진행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비록 24년 전 자료라도 지금 보아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심리극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 논문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논문이다. 광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심리극 도입을 원하는 병원이나 전공의를 심리극 연출가로 세우기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딱 1년만 주 1회 3시간 맡겨주십시오. 정신건강 전문요원 직영주가 1991년부터 쌓아온 심리극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움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드치 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